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한 달이 넘어간 의정 갈등 이슈와 함께 공시가격 기온실화 계획 폐지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급증 현상을 바탕으로 사교육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나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토요와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이 방침이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12조 4천억 원에 달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과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사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의대 정원 확대로 입시업계에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전교조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의 기대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보도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발표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해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사교육 정책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보도에서는 교육 현장에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사교육 절감 정책의 실효성을 꼬집었는데요. 실제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했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새학기를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과 평가를 덧붙이는 등 실소비자의 목소리에 집중한 보도가 되었다면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더 와닿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임금과 일자리에 대한 통계 지표가 인용되는데요. 그만큼 경제의 안정에 이 두 가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상황은 90년대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고령화, 경제 상황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임금 상승폭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18일 뉴스오늘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02년과 2022년 한국과 일본 간 임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 10인 이상 기업의 상용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 조사 결과 2002년 한국은 179만 8천 원, 일본은 385만 4천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한국이 399만 8천 원으로 379만 천 원에 일본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 20년 새 일본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임금 총액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상승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는 만큼 이 보도는 단순히 분석 결과만은 전달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 근로시간 대비 임금 인상률의 차이 등이 언급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꾸준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에는 결과를 둘러싼 원인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모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목하는 내용들이 다뤄지길 바랍니다. 얼마 전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친구를 하자며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9일 뉴스 현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발생 과정과 범죄 수법,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여아에게 접근한 남성이 아이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자신과 친구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초등학생은 이런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 이 남성이 성범죄자임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아이에게 접근한 정황이나 또 다른 형태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 CCTV 확인을 통해 다른 여죄의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경고를 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접근 금지 신청 등 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남성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수범에 대해 엄벌을 청하는 상황이며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면 실제 납치 등 위험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미수범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지만 미수범이기 때문에 벌금형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답을 통해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건의 발단부터 향후 처벌 가능 범위까지 짚어주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했다는 점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미수범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담의 경우 자막을 통해 전문가의 설명이나 의견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한 줄로 정리해줘 시청자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번 대담에서는 전문가의 설명보다 자막이 먼저 송출되기도 해 듣는 내용과 보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자막을 송출할 때 이런 점을 잘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일부 공무원은 감정이 격앙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20일 오후 12시 뉴스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행정안전부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막론한 악성 민원의 증가는 결국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저하와 함께 이직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보도를 통해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과제 중심으로만 전달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각각의 과제의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언급해 주었다면 민원 공무원을 어떤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안부의 민원처리법 등의 개정 사례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개선안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등을 분석했다면 보도의 내용이 보다 풍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신구 대비 등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다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지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0일 그리고 17일에 방송된 풍경여지도에서는 산골짜기마다 새로운 재미가 숨어있는 경기도 포천시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캠핑장이 많기로 유명한 포천에 대해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자연으로 훌쩍 떠나 마음껏 뛰어놀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낭만을 즐길 수도 있는 이곳 포천은 가족 나들이를 떠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죠. 그런데 여기 평범함을 거부하는 캠핑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삿짐을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장비는 물론 변변한 시설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 자리를 잡는 모양새까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마치 집이라도 짓듯 바닥부터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가는 이들의 모습은 흡사 건설 현장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보통 쉬러 오는 게 캠핑인데 어째 보는 사람도 지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노동량. 캠핑장 주인도 혀를 내두릅니다. 아니 굳이 이 물구덩이 진흙바닥에서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고생스러워 보여도 모든 과정을 놀이하듯 즐기는 두 사람. 필요한 재료를 직접 자연에서 얻는 것도 이들의 캠핑 노하우라고 합니다. 어두워질 무렵에서야 완성된 베이스 캠프. 야경을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는 개방형 텐트부터 감성 가득 아늑한 침실로 둔갑한 게르형 텐트까지 처음 봤던 허허벌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사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어둠과 함께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 산속 작은 마을처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만찬을 즐길 준비 중인데요. 직접 꾸민 공간에서 직접 구워 먹는 고기의 맛은 그야말로 고생을 한 번에 가시게 해주는 맛일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캠핑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캠핑의 정말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힐링이에요.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사람과 음식 먹고 하는 게 너무 힐링이 되고. 캠핑으로 마음을 다스렸다면 이번엔 신나는 레저 스포츠로 체력을 단련해볼 차례. 엄폐물과 벙커 등 다양한 구조물로 전투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이곳은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인데요. 비비탄 경기장으론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장으로 몰려나간 양팀 선수들. 각오는 했지만 막상 실전에 부딪혀보니 여기저기 총성이 울려대는 통에 우왕좌왕 정신이 없습니다. 전략은 이미 잊은 지 오래.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적과 마주치는 대로 탄을 쏘아대니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 듯하네요. 몇 번 죽였습니다. 좀 속은 좀 시원하네요. 평소에 못 차던 거를 했더니 다음에 또 뒤에 있으면 또 한번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채 동이 트지도 않은 어스름한 새벽. 매운탕집을 운영하는 분영 씨는 어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한탄강으로 떠나는 분영 씨.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고기라도 잡으려는 건가 싶던 그때
아들이 들어올린 건 바로 그물인데요.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강망을 쳐놓고 잡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아유, 쓸데없는 것만 걸린 거야. 이거 눈치인데 네. 그 매운탕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거. 포천의 남쪽에 늘어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면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닭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아주 특별한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1m, 1m 안에 3마리를 넣어서 기릅니다. 자연 연계를 하는 곳이고요. 넓은 집에 사는 닭들의 남다른 결과물. 닭들이 생산하는 달걀이 건강에 좋은 달걀인지 아닌지는 품종이 아닌 닭들에게 먹이는 사료와 닭들이 사는 환경에 따라 갈린다고 하는데요. 이곳 명품란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료에 있다고 합니다. 또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할 뿐 아니라 흙이 많고 넓은 공간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품란은 공급량이 적으니 당연히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예요? 하나에? 1,300원입니다. 일반 시중에 타는 게 얼마죠? 한 300원쯤 하는 거죠. 일반 달걀과 가격 차이가 4배 이상 나는데도 없어서 못 판다는데요.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손님들이 찾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곳의 닭들은 사료 외에도 특식으로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인데요. 시금치나 배추 같은 풀을 먹고 자란 닭은 그만큼 영양이 더 풍부한 달걀을 낳는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어서 탄력 테스트까지 진행했는데요. 이쑤시개를 아무리 꽂아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 명품 달걀. 하씨, 자. 꽂을 데가 없어요, 맛이. 고품질로 승부하는 달걀을 맛봤다면 이번엔 가성비로 승부하는 별미를 맛볼 차례. 이곳은 주문 시 잔치국수 양을 많이 달라고 요청하면 주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양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면. 네, 더 드려야죠. 아, 그래요? 네. 아, 저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맥반 속에 구운 달걀이 바구니에 가득, 그리고 알아서 계산하고 먹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대표 메뉴인 국수의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탄력이 있으면서도 육수를 잘 흡수하는 면조리법을 개발했다는 사장님. 가격에 한 번, 맛에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물줄기가 흘러 만들어낸 자연의 신비, 비둘기낭 폭포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풍경여지도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포천과 멀지 않은 곳에 거주 중이라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했는데요. 가족들과 몇 번 방문해본 경험은 있지만 방송에 소개된 곳들은 방문 경험이 없는 곳들이라 전부 지도에 저장하면서 시청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맛집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날씨도 점점 풀리고 있으니 조만간 포천에 방문해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맛집들까지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생각만 하고 가보지 못했던 곳인데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좀 가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대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해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비용은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의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초중학생을 키우고 있는데 네. 이 허리가 끊어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꽤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초중고 교생 사교육에 들인 비용이 자그마치 27조 원을 넘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사교육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먼저 언론이 어떤 내용을 주목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예. 전년도보다 4.5%인 1조 2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보인 것인데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보다 8.5%나 늘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교육의 왜곡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또 사교육비가 얼마나 늘지 우려된다라고 전하면서 실패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최고치 경신한 한국 사교육비, 대입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교육비 추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학 입시인데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변화를 비롯해서 사교육비 상승을 압박할 요인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가 저소득층보다 6.7배나 높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교육 격차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위기라면서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 결손을 메우고 또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수생들의 학원비나 또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 후 학교 비용까지 합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사교육비 규모는 더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간의 사교육비 격차도 여전하다면서 서울과 전남의 경우 두 지역 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2배나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가 67만 1,000원인데 비해서 3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18만 3천 원에 그쳐 빈부에 따른 차이가 컸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나 자녀가 한 명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고 학생 성적이 또 상위일수록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랬군요. 정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좀 발표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을 24조 원대로 좀 줄여보겠다 목표치를 세웠는데 네. 목표치를 이루긴커녕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교육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정부는 이제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서 최고치를 경신하게 이르렀죠.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의 대면 교육이 축소되면서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진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떤 설명으로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 대학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추긴 데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풀이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교육비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인데 지난해의 경우는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폭이 유독 컸던 것이 킬러 문항 소동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도입한 늘봄 학교를 안착시키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입시 제도만 안정화해도 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단편적인 조치로는 사교육 공화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공교육 불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같은 근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현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존치와 관련한 정책 결정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에도 사교육비 규모는 점점 늘고 있고 특히 소득에 따라서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는 데 따른 양극화도 우려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주요 외신들도 역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도하면서 그 이유로 사교육비를 손꼽았는데 외신들은 한국의 사교육비 문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수능 당일이면 이제 벌어지는 우리나라만의 진 풍경이 있죠. 이것을 외신에서는 일종의 셧다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수험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제 출근 시간을 늦춘다거나 주식시장 개장을 1시간 늦추는 거. 또 영어 듣기 평가 중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정지되는 것 등이 우리로서는 익숙하지만 이제 외신에서는 신기해하는 것이죠. 그런 거군요. 그러면서 한국 가정이 수능 시험에
대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막대한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에서는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필수 경로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교육에 큰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한국의 수능시험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킬러 문항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가정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외신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를 저출생 문제와 연관시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사교육비가 한국만의 독특한 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아이들이 4살부터 사교육을 받고 있고 한국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그런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세계 공통의 문제지만 사교육비만은 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학과 영어, 음악, 태권도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널리 퍼져 있어서 내 자녀가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녀를 실패로 이끄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교육 열풍이 한국을 아이 키우기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군요. 자, 저출산, 양극화, 지방 소멸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이면을 좀 보면 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과 또 해법에 대해서 언론이 분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보죠. 네, 지난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저성장 시기에는 저출산 또 고령화와 맞물려서 사교육이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정부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꺾일 줄 모르고 이미 물가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사교육비의 폐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여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출생률과 노인 빈곤율에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5년 연속 사교육비가 감소한 적이 있었는데 방과후 학교의 교과 교육을 포함시키고 또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을 70%로 올린 것이 효과가 컸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또 2019년에는 EBS 교재 연계율을 50%로 낮춘 것 등이 사교육 의존도를 높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당장 눈앞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학벌 지상주의와 대학 서열 고착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라면서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의 근로자로 구성된 강성 노조의 벽을 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쉬워진다면 능력 있는 중소기업과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기업이나 또는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또 고용시장 내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사교육 과열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이진 못했죠.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때인데 끝으로 언론도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펼쳐졌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교육 평가, 사교육의 팽창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가 많은 만큼 우리 언론도 어떤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도 행태와 방향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획일화된 수능 보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올해 수능은 어려웠다, 쉬웠다 등과 같은 매년 기계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교육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존한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교육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론 보도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직 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 일색에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또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에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예, 언론이 새겨드려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